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짱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공공재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쓰는 건데 아무도 돈은 안 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공공재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순서대로 공부할 거예요. 공공재가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 핵심 특징을 거쳐서 나중에는 게임 이론으로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까지 명확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시험장에서 공공재 문제 아주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공공재라는 게 뭘까? 그 본질적인 개념부터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를 정의하는 핵심 포인트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여러 사람이 같이 소비하는 재화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누가 공급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드냐, 민간 기업이 만드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 재화 자체가 가진 성격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두가 소비하는 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 즉 편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 똑같은 수준의 국방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는 이 국방 서비스에서 거의 아무런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가지 핵심 특징을 배울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제대로 구별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바짝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쓸 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기 바다에 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이 그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배가 볼 불빛이 줄어드나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누구나 똑같이 소비할 수 있고 서로 내가 더 쓸 거야 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바로 이 비경합성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가 나와요. 뭐냐면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 우리가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 한계 비용이 정확히 0이 됩니다. 이미 등대불이 켜져 있는데 배 한 척이 그 불빛을 더 본다고 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없죠. 0원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 0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공공재 분석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돈 안 낸 사람을 너는 쓰지 마 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방 서비스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적군 미사일이 그 사람 집만 요리조리 피해서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돈을 안 낸 사람이라고 해서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성질, 이게 바로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제 불가능성, 이 성질 때문에 그 유명한 무임승차 문제, 영어로는 free rider problem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내고 그냥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게임 이론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두 가지 핵심 특징 있죠? 경합성이랑 배제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재화 분류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먼저 가로축부터 한번 볼게요. 가로축은 바로 경합성입니다. 왼쪽은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경합적인 재화, 오른쪽은 내가 써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경합적인 재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세로축을 볼까요? 세로축은 배제성입니다. 위쪽은 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배제 가능한 재화, 아래쪽은
돈을 안 내도 막을 수 없는 배제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축을 합치면 이렇게 4개의 칸이 있는 표가 완성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왼쪽 위, 경합적이면서 배제도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돈 주고 사는 사적재입니다. 내가 먹으면 남은 못 먹는 피자 같은 거죠. 자, 오른쪽 위는요. 비경합적인데 배제는 가능해요. 이걸 클럽제 또는 요금제라고 불러요. 케이블 TV나 텅 빈 유료도로 같은 거요.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지만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왼쪽 아래 경합적인데 배제는 불가능한 것.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바다의 물고기 같은 거예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 비경합적이면서 배제도 불가능한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순수 공공재입니다. 국방, 등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이 표는 그냥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공공재가 뭔지 개념은 확실히 잡았으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공공재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까? 즉,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여기서 사적재와 공공재를 분석하는 방식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사적재는 개개인의 수요를 수평으로 더하고요. 공공재는 수직으로 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서 별표 5개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적재는 똑같은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살래? 너는 몇 개 살래? 이렇게 각자 원하는 수량을 더하는 거고요. 반면에 공공재는 모두가 똑같은 수량을 소비하니까 그 수량에 대해서 너는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니? 너는 얼마까지 낼래?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가치, 즉 지불 용의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합산인 거죠.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요,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특정 수량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한계 편익 MB를 전부 다 더한 값이 그 재화를 한 단위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 MC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이 시그마 기호가 바로 전부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요의 수직적 합산을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가치의 총합이 생산 비용과 같아질 때가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이라는 뜻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앞에서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한 게임 이론 모형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 마을에 김 씨와 박 씨. 딱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홍수를 막을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은 각자 1,000원씩 내야 해요. 만약 둘 다 돈을 내서 시설을 완벽하게 지으면 각자 1,500원의 편익을 얻고요. 만약 한 사람만 돈을 내면 시설이 좀 부실해서 각자 750원의 편익밖에 못 얻는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김 씨와 박 씨는 과연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상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보수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괄호 안의 숫자는 김 씨의 순편익, 박 씨의 순편익을 나타냅니다.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자, 왼쪽 윗칸을 볼까요? 둘 다 돈을 내면 각자 편익 1,500원에서 비용 1,000원을 빼니까 순편익은 5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윗칸은요. 김 씨만 돈을 냈어요. 그럼 김 씨는 편익 750에서 비용 1,0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250, 손해를 보죠. 반면에 돈 안 낸 박 씨는 비용 없이 편익 750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나머지 칸도 같은 원리로 채울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 즉 우월 전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김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박 씨가 돈을 낸다고 쳐요. 그럼 김 씨는 같이 내서 500을 얻는 것보다 안 내고 750을 얻는 게 더 이득이죠, 그쵸? 그럼 이번엔 박 씨가 돈을 안 낸다고 쳐요. 그럼 김 씨는 돈 내서 마이너스 250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같이 안 내고 0을 얻는 게 더 이득입니다. 결국 김 씨는 박 씨가 뭘 하든지 간에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네요. 박 씨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이게 바로 우월 전략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 안함이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결과는
둘 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바로 내시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른쪽 아래 칸. 둘 다 돈을 안 내서 시설은 안 만들어지고 각자의 순편익은 0,0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도달한 0,0이라는 균형은 둘이 힘을 합쳐서 돈을 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500,500이라는 결과보다 명백하게 더 나쁜 결과입니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집단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시장 실패이고 정부가 왜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공공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경제학, 맞아요. 가끔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처럼 하나씩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분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짱 박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학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분들과 또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도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훨씬 더 멀리 그리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